피지컬 퍼포먼스 헤드 분이 이제 세미나를 해주시는데 첫 페이지가 이거였어요. 스포츠 과학은 영국에서 가장 대중화된 학과다. 그리고 매년 최소 9,000명에서 15,000명의 졸업생들이 영국에서만 나온다. 석사 졸업생 매년 1,200명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75,000명에서 10만 명, 맞죠? 의 졸업생들이 있다. 근데 현실은 하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엘리트 축구 아니면 엘리트 스포츠에서 있는 직업들, 현재 나오는 직업들이 거의 없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프리미어 리그는 최소 20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나올 리가 없죠. 리크루먼트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학사나 석사 졸업 후에 취업 비자를 받으면은 저희는 1.5년 후에, 1년 반 후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저희의 경쟁자들은 원어민이나 영국에서 살 수 있는 비자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학사 시절에 최소 1, 2년간 인턴십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채용 담당자의 입장에서 저희와 이 사람들을 저울질을 했을 때 과연 누구를 뽑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을 뽑죠.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은 이상 그냥 당연히 되겠지 하고 가서 그냥 평범한 학교 생활을 했다가는 아마 그냥 한국으로 바로 돌아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냐? 절대 아니고요. 알고 가면 저희가 덜 충격받고 더 잘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말씀드리면은 네, 안녕하세요. 최성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영국 스포츠과학 세미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지난 유학을 한 6년 정도 했으니까 그 정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지금 좀 스포츠 과학 쪽으로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제가 목차를 이렇게 총 5개로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과학이나 피지컬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경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저는 비선수 출신이고요. 일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어학연수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힐더스톤이라는 곳에서 이제 반년 정도 갔다가 이제 카플란 런던에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밍엄 대학교 스포츠과학과로 입학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졸업을 하긴 했지만 이제 졸업식을 못 하고 왔죠. 그렇게 돌아온 다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감사하게도 이제 피투게더라는 GPS 전문 회사가 있어요. 한국을 기반으로 한 그 선수들이 주위에 차고 뛰는 그 스포츠 과학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고 그런 도중에 피투게더 소속으로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에 파견을 가서 이제 1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바로 다시 존 모스 대학교로 석사를 갔다 왔어요. 그러는 동시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먼스 1군 팀에서 스포츠 과학자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학연수랑 파운데이션을 하고 버밍엄 대학교 학사 3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피투게더랑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일을 하고 이제 석사를 했죠. 지난 10년간. 그래서 이제 제가 버밍엄 대학교로 학사에서 하고 리버풀 존 모스 대학교에서 석사를 이렇게 1년을 했는데 뭐 물론 학사랑 석사를 다른 곳에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버밍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 2017년부터 20년도 사이에는 그 당시에는 연구 중심의 학교였어요. 현장보다는. 지금은 제가 2020년 3학년쯤에 이제 베웰드러스트라는 축구과학 쪽에서 되게 저명하신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을 리버풀 존 모스 대학교에서 영입을 해갔어요. 버밍엄 대학교로.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가면서 그분 아래에 있던 조 교수님들까지 다 버밍엄 대학교로 따라가면서 지금은 현장 중심의 연구들을 꽤 하고 있거든요, 많이. 근데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적어도 되게 연구 중심의 학교였고, 여기 보시면은 축구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스포츠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마라톤, 올림픽 스포츠, 아니면은 일반인 대상 헬스케어 운동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영국인 친한 친구가 버밍엄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하고 지금 박사 후 연구원 포닥하고 있는데 버밍엄 대학교에서 그 친구는 원래 축구 쪽이었는데 석사 연구를 갑자기 저희가 척추 다치면 하반신 마비 있잖아요. 하반신 마비된 사람들을
어떻게 운동시키면 효과적인지 그쪽으로 갑자기 연구를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버밍엄 대학교가 이런 척추 질환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스포츠나 일반 헬스케어까지 연구를 같이 한 학교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버밍엄 대학교랑 러프버러 대학교가 지리적으로 되게 가까워요. 기차로 한 40분이면 가요. 그래서 이제 영국 현지인들도 보면은 버밍엄에서 공부를 하고 러프버러로 빠질 때도 있고, 러프버러로 공부를 하다가 버밍엄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교수님들도 똑같아요. 교수님들도 버밍엄에서 되게 오래 하다가 러프버러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러프버러에서 오래 하다가 버밍엄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러프버러도 되게 연구 중심의 대학교거든요. 그래서 버밍엄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반면에 존 모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석사는 총 5개의 과가 있는데요. 제가 한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과 스포츠 영양학, 심리학, 운동 생리학, 그리고 좀 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리학, 클리니컬 피지올로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5개 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과랑 이제 스포츠 영양학과가 가장 현장 중심인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론이 아니라 이런 이론들이 현장에서 솔직히 이론들이 절대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럼 좀 실전적인 현장 중심을 되게 많이 다뤘던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지금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2017년부터 20년 사이에 공부했던 걸 토대로 만든 거여서 지금은 좀 개편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영국에 있는 학사는 특수한 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1학년 때 되게 기초적인 거, 인간에 대해서 배워요. 인간 생리학, 인간 해부학, 스포츠 심리학은 기초 이런 걸 배우고, 2학년 때 좀 더 심화된 걸 배우죠. 운동 생리학, 운동 생화학 이런 걸 배우고, 3학년 때는 조금 더 심화 과정. 그래서 옵셔널 모듈이라고 해서 4개를 고르고 이제 졸업 논문이 사실 비중이 가장 커요. 그래서 졸업 논문을 같이 쓰죠. 2020년 이제 제가 4월에 이제 공부를 하고 코로나가 터져서 한국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감사하게도 피투게더라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피투게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GPS 관련 회사인데요. 근데 제 학사 졸업 논문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여자팀하고 GPS를 이용해서 좀 하는 연구였어요. 그래서 그걸 좀 좋게 봐주셨는지 이제 맨 처음에는 인턴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인턴으로 됐다가 계약직이 됐다, 정규직이 됐다, 프리랜서가 됐다. 근데 제주 유나이티드로 갔을 때는 프리랜서 계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존재하는 모든 계약의 형태를 제가 2년 동안 다 한 거죠. 피투게더에 있을 때 공식 타이틀은 축구과학 연구원이었어요. 그리고 피투게더가 스포츠 과학 회사인 만큼 이 스포츠 과학 장비를 활용한 선수 퍼포먼스 측정 및 운동 처방 프로그램 보조를 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리드를 하시는 분은 따로 있었고, 저는 이제 보조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건 FC 서울 고등학교, 오산고등학교 선수들을 테스트를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피투게더가 K리그 유소년 팀이랑 제휴 아마 협약 관계였을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기가 되면은 저희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K리그 유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을 피지컬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산고등학교도 했었고, 전북현대, 울산, 등등등 이런 팀들을 돌아다니면서 피지컬 측정을 하는 걸 도와줬었고요. 또 이제 피투게더가 그 당시에 본사가 용산에 있었는데, 용산 그 사무실 바로 옆에 조그만하게 피지컬 측정 센터를 만들었었어요. 사업의 일환으로.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을 초청해서 이 센터에서 피지컬 측정을 하고, 또 운동 처방 프로그램 도 해주고 그런 형식으로 했었고요.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팀들에 이제 가서 좀 피지컬 테스트 보조를 해주는 그런 걸 했었고요. 그거랑 같이 겸업해서 이제 어찌됐든 제가 영국에 있었고, 영국이나 이런 유럽들이 스포츠 과학 장비들을 사용하는 데는 지금 선두주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해외에서는 지금 스포츠 과학 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 걸 같이 조사하는 것도 제 업무 중의 일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투게더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제주 유나이티드랑 이제 피투게더랑 제휴가 아마 맺었을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는 이런 스포츠 과학 데이터를 좀 다룰 인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1년 동안 제주도로 파견을 가서 이제 선수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구단에서 타이틀명은 1군 스포츠 과학자였고요. 사실 하던 업무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GPS 및 스포츠 과학 장비 테스트 프로토콜 구성 및 리드.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걸 제가 이제 단순히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직접 현장에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GPS나 심박 장비들 아니면은 이런 최신 스포츠 과학 장비들을 이용해서 이제 좀 선수들을 측정하고 피지컬 쌤이나 아니면 의무팀장님을 보조해서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을 했고요. 사실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피지컬 장비들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최소 10년 전부터.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1부 리그부터 4부 리그는 거의 모든 팀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세미 프로라고 하는 5부 리그도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선수들이 10년 전부터 유소년일 때부터 이미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여 있고 새롭지가 않아, 그 선수들한테. 그리고 감독 코치님들한테도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론 K리그에서 이런 게 되게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피지컬 선생님들이 너무 잘 쓰시고 계시는데 4, 5년 전만 해도 이런 장비들, GPS는 많이 썼는데 이런 장비들은 되게 새로웠어요. 있는 팀들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특히 저도 처음이었고 팀에 간 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유럽에서 쓰는 것만큼 자주 쓰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재활 선수들을 위주로 썼어요. 여기 보시면은 되게 유명한 선수였어요. 그 이름은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런 선수가 이제 재활을 할 때 좀 도와드리는 이런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이제 이 선수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는지 그런 측정 같은 걸 해서 좀 의무팀장님을 도와드렸었어요. 의무팀장님이 되게 이런 데이터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되게 많이 배웠고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피투게더를 나오면서 제주 유나이티드 계약이 끝나고 군대를 갔다가 이틀 후에 전역을 하고 이틀 후에 다시 영국으로 바로 갔어요. 이제 제가 석사를 갔던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한, 학사를 할 때부터 되게 명확했어요. 그 석사를 더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피투게더나 제주에서 일을 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대체 현장에서 프리미어리그급 레벨에서는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존 모스가 우선 현장 중심의 학교고, 우선 제가 버밍엄에 있을 때 축구 쪽에 지금 종사하시는 다른 분들도 다 그때 존 모스 대학교에 이제 재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놀러를 갔다 캠퍼스를 한번 투어를 할 수 있었는데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 캠퍼스 시설 자체들을. 그래서 이제 무조건 존 모스 대학교로 와야겠다 생각을 했고, 석사 지원을 할 때도 사실 여기가 최우선이었어요. 다른 데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존 모스 대학교 같은 경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이렇게 6가지 모듈이 있는데요. 학사에서 좀 더 심화된 통계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리서치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 논문, 졸업 논문, 이걸 한 최소 반년 이상 끌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이론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구단 실습 기회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요. 또 이제 존 모스 대학교에 가장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이 하이 퍼포먼스 유닛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인턴이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과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은 이 시니어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코디네이터한테 한 면접을 한두 번 정도 봐요. 면접을 보고 합격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거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우선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한 2-3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한두 시간 정도는 또 실습을 하고, 또 그거랑 별개로 대학교, 그러니까 도민체전 나가는 수준의 엘리트 선수들을 저희가 짐에서 코칭을 할 수 있어요. 직접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고, 그런 거를 제공하는 되게 유니크한 기회인 거죠. 리버풀 존 모스만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존 모스만의 되게 특별한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먼스 슈퍼리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처음에는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인턴으로 들어가서 인터뷰를 총 3번 보고 들어가서 한 7개월 정도, 한 6-7개월 정도 인턴으로 일하고, 감사하게도 이제 구단에서 잠깐 사람이 필요해서 정직원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제 비자 때문에 주에 20시간씩 일하는 학생 비자 때문에 계약 자체는 캐주얼 스포츠 사이언티스트가 제 역할이었는데, 이제 사실 학교도 수업도 끝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을 했었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우먼스 슈퍼리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남자는 아까 4부 리그까지가 프로축구라고 말씀드렸죠, 영국은.
그리고 여자 축구 같은 경우는 2부 리그까지 프로축구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 리그는 우선 다 풀타임 프로 선수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2부 리그도 대부분 프로 선수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총 12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시즌간 총 22개의 경기, 그리고 리그와 컵 대회가 같이 있으면 한 30경기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남자팀에 대하면은 되게 루즈해요. 왜냐면은 남자팀은 K리그만 해도 한 시즌에 38경기 리그가, 다른 컵 대회까지 하면 40몇 경기. 근데 여자팀은 팀이 적으니까, 왜냐면 보통 프리미어 리그도 20개 팀이 있는데, 근데 그 대신에 저희가 피지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았어요. 왜냐면은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즌이 들어가면은 피지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선수들을 무조건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 대신에 저희는 막 2주씩 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피지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죠, 훈련이.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배웠고, 그리고 1부 리그 소속의 선수들은 대부분 국가대표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면은 잉글랜드 대표팀, 일본이면 일본 대표팀. 그래서 여자 선수들 사이에서는 가장 최상급 엘리트 선수들이라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여자 축구의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맨체스터 시티, 브라이튼 오브 알비온, 첼시, 아스날, 뭐 이런 팀들은 되게 여자 축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제가 이 두 사진을 넣어 놓은 게,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자 1군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아예 훈련장을 새로 만들겠다고 이미 건축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이게 그 도식도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이걸 공표를 했고, 여자 축구 선수들만을 위한 훈련장이 새로 신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브라이튼 오브 알비온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사진을 넣은 게, 이게 남자팀 경기장이거든요. 남자팀 경기장인데 이 옆에 여자팀만을 위한 경기장을 새로 건축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이게 되게 새로운 건 게, 제가 알기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팀이 공용 경기장을 써요. 그래서 저희 맨유 같은 경우는 남자 아카데미 18세, 21세 선수들이 쓰는 경기장을 같이 쓰거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럭비 선수들도 이 경기장을 써요. 전용 경기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되게 공용 경기장인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로운 경기장을 짓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공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축구 같은 경우에 지원이 그 5년간에 되게 많이 이렇게 확장됐다고 볼 수 있어요. 실무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초창기에 여자 축구 약 10년 전 예를 들어서 하면은 젊은 실무자들, 20대 중후반의 젊은 실무자들이 석사를 졸업을 하고 나와서,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나와서 경험을 쌓는 디딤돌 같은 역할이 더 강했어요. 남자 축구로 가기 위한. 근데 지금은 남자 축구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실무자들이 여자 축구로 많이 넘어와요. 제가 이 두 사진을 넣은 게 제가 실제로 아는 분들에 서 넣는 건데, 이 리차드 호킨이라는 분은 지금은 리버풀 우먼스의 여자 1군팀의 퍼포먼스 헤드로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남자 1군팀에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피지컬 코치로 있다가 5년 동안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 R&D 쪽을 다 담당하는 디렉터로 있었는데, 작년에 이분이 정리고가 되고 이제 어디 갔나 했는데 리버풀 여자팀으로 가 있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 직속 상사였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먼스 퍼포먼스 헤드. 이분 같은 경우도 맨체스터 시티 유소년 팀에서 10년 동안 피지컬 총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10년, 20년 정도 이제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여자 축구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함과 동시에 이런 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피지컬적인 이런 부분도 훨씬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여자 축구 선수들은 신체적으로 남자 선수들과 다르죠. 그리고 생리학적으로도 다르고, 가장 큰 예시로 생리주기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남자 축구에서 사용하는 모델을 그대로 여자 축구팀에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스포츠 과학 연구들이 여자 축구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연구도 되게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국 여자 축구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영국에서 스포츠 과학과 한국에서의 스포츠 과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도식도를 만들었어요. 그 구단의 직원들의 도식도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기준이에요. 프리미어 리그 기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프리미어 리그 기준이고, 아마 프리미어 리그를 제외한 그 어떤 팀들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산이 너무 다르니까. 다만 제가 이거를 넣어 놓은 이유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위에가 남자팀, 아래가 여자팀이에요. 위에는 퍼포먼스 부서가 있으면은 퍼포먼스
스포츠 과학과 메디컬을 총괄하는 퍼포먼스 디렉터가 한 명이 있고요. 그 이제 퍼포먼스 스포츠 사이언스와 메디컬 부서로 나눠져 있죠. 스포츠 사이언스 부서만 보면 스포츠 사이언스를 총괄하는 헤드 오브 스포츠 사이언스가 한 명이 있고요. 그 아래로 보면은 스트렝스 앤 컨디션, 근력 코치, 피지컬 코치, 스포츠 과학자 두 명, 그리고 스포츠 사이언스 데이터만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1군 선수들만을 위해서 스포츠 과학 스태프가 6, 7명이 있는 거예요. 여자 팀은 당연히 규모는 더 적죠. 돈을 안 쓰니까.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스포츠 사이언스 디파트먼트로 가면은 우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분 헤드 오브 퍼포먼스가 한 분이 있고, 근력 코치가 한 명이 있고, 스포츠 사이언티스트 데이터가 있죠. 이게 제 역할에는 제일 가까웠어요. 인턴 때도 그렇고 제가 정규직 계약직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영양학자가 있어요. 한 4명 정도가 있고 부서에 의무팀은 의무팀장이 한 명이 있고, 물리치료사 3명에 마사지사 1명, 이렇게 총 5명이 있는 거죠. 이렇게 최소 10명 정도의 스태프가 프리미어리그급이나 영국 여자 축구 탑 클래스에서는 있는데, K리그에서는 사실 이런 스포츠 과학이나 피지컬 쪽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프리미어리그에 비하면.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다는 팀도 아마 피지컬 코치, 1군 피지컬 코치 쌤 1명, 2군 피지컬 코치 쌤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모든 걸 다 총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6, 7명이서 하는 일을 2명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특히 피지컬 쌤들은 훈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미팅하고 훈련하고 끝나고 미팅하고 재활 선수들 있으면 도와주고 또 다음날 훈련 짜야죠.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인 R&D나 데이터 분석을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K리그에서 하고 계신 쌤들이 너무 대단하신 거죠. 첫 번째로는 스태프의 수의 차이, 이게 큰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스포츠 과학은 결국은 돈 싸움이에요. 진짜 스포츠 과학 스태프 수와 수집 가능한 스포츠 과학 데이터의 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이 사진을 제가 넣어놓은 게 아마 이게 탑 클럽, 가장 탑 클럽에서 아마도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과학 장비들의 숫자거든요. 근데 K리그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이 3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프리미어 리그나 2부 리그를 제외한 어느 팀이든 똑같을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이걸 느꼈냐면은, 사실 이런 좀 새로운 장비들은 대부분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상업적으로 프리미어 리그 구단을 끼고 가는 게 절대적으로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로고 하나만 올라와 있어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말단이고 심지어 인턴이었을 때도 저한테 이메일들이 엄청 왔어요. 프로포절에 대해. 심지어 여자팀인데도. 근데 1군에 헤드로 있는 사람은 이런 미팅 관련 프로포절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이런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은 돈을 써야 하더라도 그만한 자본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 싸움인데,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영국에서는 좀 많다. 그래서 더 앞서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앞서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은 현실적인 예산에 비해서 한국에 계신 쌤들이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아니면 5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도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게 보여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한 느낌으로 영국 유학을 꿈꾸는 분들께 제가 10년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희가 영국 유학을 생각할 때 대부분 프리미어 리그, 최소 2부 리그의 인턴이나 정규직으로 원하는 걸 꿈꾸면서 오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뉴캐슬 유나이티드라는 프리미어 리그 팀의 팬이었는데요. 학사 졸업하면은 1군에서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었죠. 제가 이 축구구단 취업의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사우스햄튼이라는 프리미어리그, 그 당시에 프리미어리그 팀에 세미나를 해서 갔는데, 피지컬 퍼포먼스 헤드 분이 이제 세미나를 해주시는데, 첫 페이지가 이거였어요. 스포츠 과학은 영국에서 가장 대중화된 학과다. 그리고 매년 최소 9,000명에서 15,000명의 졸업생들이 영국에서만 나온다.
석사 졸업생 매년 1200명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7만 5천 명에서 10만 명. 맞죠? 네, 의 졸업생들이 있다. 근데 현실은 하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엘리트 축구 아니면 엘리트 스포츠에서 있는 직업들, 현재 나오는 직업들이 거의 없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프리미어 리그는 최소 20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현실이고요. 우선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못한다는, 우리가 그래서 못하냐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현실의 괴리를. 왜냐면 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넣어놓은 게 2019년에 제가 팀들한테 인턴십 기회가 있는지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거는 그 일부고 최소 50개의 팀한테 보냈는데 답장이 온 팀도 한 10개. 근데 그 답변도 다 자리 없다, 미안하다. 40개의 팀에서 답장도 안 왔어요. 근데 이게 현실인 거죠. 또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존 모스 대학교 석사 첫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수업을 담당하던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분의 전 직책이 21세 피지컬 코치였어요. 리버풀 여자팀. 그리고 그 분이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지원자들을 받았는데 지원자가 100명 이상. 그 중에서 20명은 박사학위, 70명은 석사. 최소 경력 3년에서 5년.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프리미어 리그 팀이 아니에요. 프리미어 리그 로고를 달고 있지만 여자팀 21세 1군도 아니고. 근데 경쟁률이 이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 영국 사람일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또 저희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는 학사나 석사 졸업 후 1.5년, 박사 졸업 후 3년, 스폰서십 비자나 영주권 따는 비자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스폰서십 비자 제가 아는 분들 한에서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영주권도 영국에서 10년 살아야 되죠.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재정적으로 쉬울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크루먼트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학사나 석사 졸업 후에 취업 비자를 받으면은 저희는 1.5년 후에, 1년 반 후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저희의 경쟁자들은 원어민이나 영국에서 살 수 있는 비자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학사 시절에 최소 1, 2년간 인턴십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채용 담당자의 입장에서 저희와 이 사람들을 저울질을 했을 때 과연 누구를 뽑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을 뽑죠.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특별한 걸 저희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되겠지 하고 가서 그냥 평범한 학교 생활을 했다가는 아마 그냥 한국으로 바로 돌아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냐? 절대 아니고요. 알고 가면은 저희가 덜 충격받고 더 잘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말씀드리면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한국이든 영국이 됐든 어떻게든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턴이 됐든 볼런티어가 됐든, 한국에서 중학교 팀 보조 스포츠 사이언스 피지컬이 됐든, 영국에서 하버리그, 되게 하버리그 팀이 됐든, 그러니까 자존심 버리고 그냥 어떤 거는 굴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의 명성과 축구구단 취업은 다르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아마 착각하실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밍엄에 제가 있을 때는 학교 명성은 높잖아요. 교수님들이 축구 쪽으로 아예 연이 없었어요. 거의. 축구 구단이랑 연이 있는 교수님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학교는 명성이 높은데 제가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되게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거절, 불합격,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다른 분도 다 그랬을 것이고 누구나. 그래서 이거를 거절이나 불합격을 당한다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자존감 떨어지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그 정도로 넘길 수 있게 익숙해지기. 그리고 상세한 계획이나 대처 방안들을 항상 생각해 두기. 제가 어학연수를 할 때 이제 호스트 패밀리랑 살아서 되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한 질문이 너의 플랜 좋다, 플랜 B, C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들었던 그거예요. 그 당시 없었거든요. 저는 아니 나 이거 졸업하고 나 일본에서 일할 거다, 된다, 그게 말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항상 플랜 B, C, D 이렇게 짜놓는 걸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생각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생각해요. 무조건 학사 3년 끝난다고 프리미어 리그 팀에서 일할 수 있는 확률이 극도로 낮아요. 그러면은 학사, 석사 더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되게 힘들 거거든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통점으로 말한 얘기고, 영국에서 한국에 살다가 영국 가면 쉽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한국처럼 좀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장기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되게 최소 5년, 최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지 아니면 심적으로 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런 것도 좀 현실적인 조언이고요. 그리고 학교나 학과를 선택할 때에 대해 조언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성이 아니라 학과의 모듈에 집중하기, 그리고 학교 교수님의 현장 경험 분야, 연구 주제를 미리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컨택해보기. 버밍엄에서는 그게 안 됐지만 제가 그거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메일을 되게 엄청 보냈어요. 그래서 위에가 존 모스 대학교 코스 리더고 아래가 버밍엄 대학교 코스 리더였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학과 코스 리더들은 어차피 학생을 받아야 돼요. 학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이 되게 열려있고 답장도 되게 잘해줘요. 이게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낸 메일들인데 다 답장해줬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 과에 재학한 사람들이 있다면, 한국인 학생들이 있다면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기. 뭐 SNS를 통해서든 직접 만나서든. 왜냐면 학교는 과대 공부를 무조건 해요. 뭐 취업률 98%라고 하는데 98% 편의점에서 취업한 것도 다 쳐주거든요. 그래서 98%라는 확률이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또 졸업하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1000명 중에서 5명일 거예요, 아마 진짜. 그래서 그런 걸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한국인 재학생이 있다면 직접 컨택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물어보고 그거를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물어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더 질문해 주실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